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함께 보기 전에 사실 누구든지 네이버 금융 카테고리에 가서 국내 증시 바로 옆에 오른쪽에 해외 증시 눌러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제가 아침에도 모닝 브리핑 할 때도 새벽에 5시 마감하고 다시 5시 5분에 5분 직후에 설명을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것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보시면은 적어도 2시간은 걸려요. 그 전에 누구든지 해외 증시 누르면 올랐는지 내렸는지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혼자서만 보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와 함께 그날의 주가 변화와 또 매일 확인도 다 못할 정도 엄청난 양의 새로운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그 많은 뉴스들 매일 나오는 뉴스에 아마 우리 100분의 1도 못 볼 겁니다. 또 그걸 찾아보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자세하게 찾아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주요 포인트만 함께 짚어보는 방법도 있고 또 혼자만의 생각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미처 몰랐던 새로운 내용, 뉴스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가 추가로 근거 자료와 함께 풀어드린다면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 마음가짐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마감한 것 많은 분들이 내용이 올랐는지 몇 %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함께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장중에는 많이 하락했어요. 그랬다가 장막판에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오히려 조금 상승했어요. 다우가 0.03% 상승 31,261. 기술주 나스닥은 0.3% 하락을 했습니다. 0.3% 조금이죠? 그나마 제일 많이 하락한 거예요. 지금 오늘은 11,354. S&P 500은 0.01% 상승. 어제는 지수가 3,900이었거든요. 저스트. 근데 오늘은 1포인트 올랐어요. 3,901.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27% 하락해서 2,882. 연중으로 보면 다우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14.6% 하락. S&P 500은 18.7% 하락. 이 S&P 500이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베어마켓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 사태 직후 2020년 3월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때 이후 처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스닥이 28.3% 하락. 가장 많이 연중 올 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기술주가 28.3%. 그 다음에 그동안은 잘 안 봤지만 러셀 2000이라고 있어요. 마이너스 22%.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28.2%. 그러니까 나스닥이 28.3. 필라델피아 반도체 28.2. 두 기술주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죠. 그 다음이 러셀 2000. 러셀 2000은 1984년부터 이 지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38년째죠. 나스닥은 70년대부터니까 지금 50몇 년째죠. 주로 러셀 2000은 주로 중소형주 이 주가 흐름을 파악할 때 보거든요. 그런데 이 러셀 2000개 종목 시가총액 다 해봤자 애플 하나를 못 따라와요. 애플 시가총액 하나가 러셀 2000 전체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형주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간 단위로 다우지수가 2.9% 하락했어요. 주간 일주일간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각각 7주 연속 떨어졌어요. 8주, 7주 거의 2달이죠. 연속해서 상승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닷컴버블 붕괴 직후 2001년이에요. 그 이후 최장기 하락이에요. 그러면 21년만 아닙니까?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수 정도의 하락이에요. 특히 다우는 90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이에요. 90년.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90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이니까. 마켓 워치, 제가 종목별로 ETF라든지 서로 뭐 5년, 10년간에 몇 프로 오르내린 거 비교할 때 마켓 워치 쓰잖아요. 그 마켓 워치에 따르면 1932년 4월 이후로 정확히 90년 만에 최장기 주간 하락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미국의 TV CNBC는 1923년 이후 99년 만에 가장 긴 기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 하락 구간 아닙니까? 우리 난생 처음이에요. 이런 베어마켓 진입, 이렇게 하락하는 것,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이 경기 침체 우려, 이것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주식하는 투자하고 있죠. 이 우리가 투자하는 이 미국 종목은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2차, 3차적인 것은 러시아 전쟁, 중국 도시 봉쇄, 이런 거는 2차, 3차예요.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떨어진 첫째 이유가 중국의 도시 봉쇄가 첫째 이유예요. 1946년 이후에 76년간, 그럼 우리 평생이죠, 뭐, 그쵸? 1946년생, 그 이후도 계시죠? 다 그 이후죠. 그 전도 계시죠? 근데 거의 안 계실 거예요. 1946년이요, 뭐, 80이 다 된 것 아닙니까, 나이가? 사실 우리 평생 기간 동안 약세장이 13차례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생 기간 동안 약세장이 13차례. 평균적으로 저점 도달까지 1년이 걸렸어요. 지금 현재 6개월째죠. 그거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전 고점 회복하는 데까지는 2년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근데 13차례가 평균 낙폭이 약 33%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큰 폭의 금리 인상 지속할 경우 조만간 경기 침체가 초래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침공이 있죠.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때문에 도시 봉쇄하는 거. 이게 2차, 3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문제예요. 차이나 전기차에서 본다면 중국의 도시 봉쇄 문제가 1번이에요. 자, 기사 하나 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개미들 팔고 나올 때 버핏은 줍줍에 64조 원 썼다. 64억 아니죠? 64억이면 큰 돈이죠? 그게 아니라 64조. 투자자들이 두려워할 때 사야. 에너지주 쓸어담은 버핏. 그렇다고 또 에너지도 쓸어담았다가 또 식량주 또 쓸어담았다가 또 어디에 또 갔다가 이러지는 맙시다. 소로스는 조지 소로스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 지분 늘리고 중국 전기차죠. 니오 편입. 억만장자 켄 피셔는 광산주에 꼽혀 기술주 비중은 유지하고 나왔어요. 소로스가 지분을 늘린 리비안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72%예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주식이 2,800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72%니까. 7,200원 날아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72% 마이너스. 지금 20%, 30%, 심한 경우 40%까지. 보통 제가 보기에는 한 20, 30%?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 투자대가 조지 소로스는 오히려 지분을 늘렸어요. 리비안 주식을. 니오, 중국의 전기차 니오 정확히 반토막 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51% 하락. 엔비디아하고 똑같아요. 엔비디아도 정확히 반토막 났어요, 지금. 리비안 주식 600만 주를 추가 매수해서 조지 소로스가 보유 주식이 1983만 주, 거기서 다시 2588만 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락한 리비안 주식. 왜 샀을까요? 또 중국 대표 전기차 니오를 새롭게 매수했는데 1분기에 1억 180만 주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켄 피셔.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예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피셔라고 있어요.
좋은 책 많이 있어요. 그분의 아들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켄 피셔.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주식을 사면 3년을 지켜보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켄 피셔 하니까 제가 생각납니다. 뭐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책 더 많이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책을 책장에서 꺼냈어요. 주식시장에 17가지 미신하고 켄 피셔가 쓴 책이에요. 왜 대다수의 투자자는 시장에서 돈을 잃는가? 지금 기사에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켄 피셔가 나오길래 켄 피셔 책을 오래전에 읽은 책을 꺼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몇 가지 문구를 좀 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책 읽기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책 읽기 싫어해요. 또 책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눈이 찜찜하니까 책 읽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오디오로 이렇게 말하는 것 들으니까 더 낫죠. 그래서 제 영상도 여러 가지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책이요. 꼭 본인이 읽고 싶으면 읽으세요. 당연히 도움되죠. 읽은 만큼. 그러나 안 읽어도 괜찮대도요. 제가 다 드린 말씀들이 모든 책들에 다 나와 있어요. 주식 관련해 정말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뭐 어떻게 제가 다 읽어요. 그러나 중요한 책들, 좋다고 하는 책들은 욕심이 있어서 대부분 읽어봤습니다. 자, 켄 피셔의 주식시장에 17가지 미신이라는 책,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제가 가져왔어요. 자, 몇 가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평상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에요. 다. 아주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에서는 대개 주식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며 흔히 채권보다 훨씬 크다. 변동성, 그렇죠? 심리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참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막 오르내리니까 참아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걸 중점으로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단기 변동성에 놀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놀라지 마세요. 금융 이론에서는 이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한다.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더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의 연단위 평균 변동성이 매우 낮다면,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이 별로 없다면 주식의 수익률도 채권처럼 낮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즉 약세장이 끝나고 새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런 거 다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이 켄 피셔 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책을 읽다 보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중복돼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들 인용을 하는 거죠. 좋은 문구들은 어떤 사람이 주식의 대가가 좋은 문구를 썼어요. 그럼 그 좋은 문구를 다른 책에서도 또 인용을 해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켄 피셔 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책에 복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읽은 건데? 이거 누구 책에서 나온 거다. 이거 누가 말한 거다. 이게 다 복합적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약세장이 끝나고 새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다 초보 아닙니까? 근데 초보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렸다가 오르면 사라고. 간혹 제가 그런 댓글들을 봤어요. 대가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시점의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일 수도 있다. 약세장 내내 주식을 보유했다는 말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약세장 내내 주식을 보유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최근 약세장의 거친 등락에 지친 나머지 주가가 더 하락할까 봐 두려워진다. 일단 빠져나와서 기다리다가 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면 다시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투자자는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온 상태인 사람도 있다.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중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할까? 이미 빠져나온 상태라면 다시 들어가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빠져나오기보다도 어렵다. 언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 시점을 찾는 것이. 그러면 약세장이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을까?
약사장 바닥 시점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캠퓨처 책에도 나오잖아요. 또 유진 파머, 그 금융학 박사, 노벨상 경제학상 받은 사람, 경제학 박사잖아요. 유진 파머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결론이 주식의 미래 아무도 모른다라고 결론 낸 거 아닙니까? 약사장 바닥 시점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운 좋게 맞출 수는 있다. 그러나 행운은 전략이 아니다. 단지 우연일 뿐이다 했어요. 또 약사장의 거친 등락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새 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새로 시작되는 강세장은 매우 빠르게 대폭 상승하면서 최근 하락 변동성에서 발생한 손실을 거의 모두 신속하게 지워준다. 최근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이 20%일지라도 이것은 새 강세장 초기의 반등에 비하면 10중 8구 별것 아니다 했어요. 자, 이 사람의 책 내용 중에 마지막 하나 또 읽어드리죠. 단기 등락의 시점을 잡으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손해보기 십상이다. 악재가 나왔을 때만 주식을 팔면 늘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되므로 반등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뿐만 아니라 주식 관련 대가들의 얘기들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는 편하게 안전하게 개인 실력 없는 개인 투자자로서 가장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갑시다 하고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락장에서는 안 맥혀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나중에 상승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요. 차이나 전기차 1,500원까지 떨어졌어요. 저요 별별 욕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 오픈 안 됐죠? 댓글에 아주 심한 욕들 나온 건 제가 지웠잖아요. 육두문자 쓴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 심한 욕한 사람들 많아요.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주식 투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얘기는 됐고 앞으로 쭉 올라가 보세요. 주가가. 그러면 인정을 해요.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외치는 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장 마이너스 났으니까 그것만 눈에 보이거든요. 나중에 상승장 되면 그래 맞았어 다 그거야. 모든 책에 나옵니다. 여기까지.